8월 19일 더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10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와 동생 전 부인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전 부인도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위장 이혼과 부동산 위장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조국 후보자는 오전 9시 5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적선 현대빌딩에 출근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가족 그리고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고 고위공직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흘 전 지명 소회를 밝힐 때와 마음가짐이 달라진 건 없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정책 검증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신상 관련 검증에만 이목이 쏠리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거로도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 부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 재수 씨죠. 언론에 호소문을 보냈더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먼저 정리해보자면요.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의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 약정, 정 씨와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의 부산 아파트와 빌라 거래, 그리고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동생 부부의 위장 소송,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등이 제기돼 있습니다. 상당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는 언론에 처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제공한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09년 4월쯤 조 후보자 동생과 합의 이혼했고 이후 아이와 주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사실을 숨겨왔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산 빌라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모친이 살 집을 찾으면서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자신의 사정이 딱하다며 자신에게 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시어머니였던 조 후보자 모친이 정 씨에게 설명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2017년 3월부터 조 후보자 부인 명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돈을 더 내고 사게 된 것이라며 위장 매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아이가 충격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도와달라는 말로 호소문을 끝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의혹들로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전면전 양상입니다. 여당은 능력과 상관없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멈추라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야당은 비리 종합 선물 세트, 국론 분열의 주역이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직 청문회 날짜도 안 잡힌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한 명만으로 연일 강대강 대치입니다. 지금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국 후보자를 뺀 다른 6명 장관급 후보자가 모두 묻히는 느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진흙탕 싸움으로 개각 취지를 몰락시키려는 야당의 의도로 팩트체크 결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면서 무차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즉각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은 직책 수행과 도덕성 검증인데 뜬 소문으로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는 건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이구동성,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각종 의혹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이자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는 걸핏하면 정서법을 언급하며 선동하더니 이제 적법을 운운해 한심하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국 후보자 지명은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론 분열의 주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게 정말 옳은 자세냐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까? 네, 후보자 한 명을 위해 이렇게 팀까지 꾸려지는 건 이례적인데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최교일, 정점식 의원 등 조국 청문회 대책 TF를 꾸려 첫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나 유급했는데도 매학기 200만 원씩 6학기 연속으로 황제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 장학회에서 받은 건데 곽상도 의원은 해당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 의료원장이 된 것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적 고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이사를 지낸 웅동학원과 동생 사이 채권 양도 소송을 가족 간의 짜고 친 소송으로 규정해 소송 사기죄로 고발할 예정이고 김진태 의원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은 위장 매매가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처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정적 흠결은 없다는 판단 아래 일제히 반경 모드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반대 성향의 서울대 교수에게 왜 장학금을 줬겠느냐며 의혹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별도 전략회의를 열었고 당 차원에서 정치 공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자고 뜻도 모았습니다. 조국 후보자 역시 당장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명할 수 있다는 당당한 입장인데 오후 3시 반 법사위 간사회동에서 청문회 일정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8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내린 49.4%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오른 46.3%로 긍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쪽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대남 막말과 금융 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 초반 하락했지만 주 후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6%로 2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고 자유한국당은 0.7%포인트 오른 29.4%로 5주째 30%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7%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고 바른미래당이 5%를 회복한 가운데 소속 의원 대다수가 탈당한 민주평화당은 창당 후 최저치인 1.5%로 떨어져 우리공화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 그리고 16일 등 총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서 일본식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일본 발음으로 된 표현들은 어느 정도 대체됐지만 발음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일본식 한자 말들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진검승부, 엽기적, 식상하다 등과 같이 흔히 쓰이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 YTN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일본식 표현은 거의 대부분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는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이든 일부든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85%, 지금처럼 대부분 사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은 8.9%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를 나눠서 여론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수직 점선으로 표기된 전체 여론 수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0,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이 컸습니다. 대부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았습니다. 나이에 무관하게 일부 교체보다는 대부분 교체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만 젊은 층에서는 두 입장이 비슷했고 20대에서는 일부 교체 여론이 가장 컸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여론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95%가 일본식 표현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일본식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73%로 높은 비율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문제의식의 강도 역시 한국당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높았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대부분 교체 입장이 22%에 그쳤고 현상 유지 입장은 18%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은 민주당 지지층과 보수층은 한국당 지지층과 비슷한 여론 지형을 보였습니다. 중도층은 대부분 교체가 38%, 전체 여론보다 조금 낮았고 일부 교체는 50%로 전체보다 높았습니다. 광복이 되고 74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현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대로 쓰면 안 된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기관과 언론을 통해서 무엇이 일본식 표현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어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성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16일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표는 성접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양 전 대표의 소환 여부를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졌습니까? 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YG 본사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지난 17일 서울 합정동에 있는 YG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환은 이르면 다음 주쯤 이뤄질 전망인데요. 다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가수 승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박 액수와 동행자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도박 자금 규모가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거액의 돈을 해외로 빼내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성접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요.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양 전 대표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원정 도박 혐의로 소환하면 성접대 부분도 같이 신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땐 성접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인 진술과 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다시 한번 혐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숨지게 한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일선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증언들도 함께 공개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 사용된 기간이 무려 12년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군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특조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 동안
일선 군부대 12곳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종류 800개가 넘는 살균제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수많은 장병이 드나드는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양주병원을 비롯해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 등 등록된 기록이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했는데, 문제는 조달 시스템을 통한 구매가 극소수에 불과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직 육군대령 A씨는 드러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구매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피해 장병들의 증언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도 함께 공개됐다고 하더군요. 어떤 자료들입니까? 네, 특조위 측은 피해 장병들의 증언 내용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당시 육군 24단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주로 겨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군 제8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황모 씨 역시 겨울철에 가습기 살균제를 부대에서 보급받아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증언자 가운데는 2년 전 폐손상 4단계 판정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 의무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군 당국이 피해 발생 가능성을 몰랐는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군 차원의 조사가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에 있는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 80대 투숙객 등 어르신 3명이 숨졌습니다. 오점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방촌이나 다름없는 여인숙 건물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붕 쪽으로도 이미 시뻘건 불길이 번졌습니다.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것은 새벽 4시쯤. 소방 차량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은 많이 번져 있었습니다. 1층 여인숙 내부와 주변에 있던 가스통이 터지면서 굉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안을 쳐다보니까 이 축포 높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정도 높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빵빵 하면서 터지네. 가스가요? 네. 오래된 흙벽과 나무로 된 집이라서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할 당시에 이미 하염은 외부로 지금 분출되어 있었고 지금 건물이 거의 이제 붕괴 직전까지 최성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초기 진압이 완료된 이후에 여인숙 안쪽에서 불에 탄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여인숙을 관리하던 80대 할머니와 투숙객 남녀 2명 등 어르신 3명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열로 인한 실화인지, 누전에 의한 화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경찰이 관련 위원회를 소집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조금 뒤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열대야가 사라지고 낮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물러나는 이런 시기에는 기습적인 게릴라 호우 위험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용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는데 아직 낮더위는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열대야는 사라졌습니다. 낮 더위도 기온이 35도 안팎에서 33도 정도로 기세는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영호남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막바지 폭염특보는 내일까지입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 기세가 더 누그러져 이후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가 누그러드니까 반갑기는 한데 이럴 때 게릴라 호우 위험성이 커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는 시기에는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게릴라 호우인데요. 무더위를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으로 물러나고 그 경계에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지면서 2차 장마 혹은 가을 장마라고 불립니다. 모레비도 남부지방에 최고 100mm가 집중되겠고 다음 주 초반에도 큰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산간이나 계곡에서 막바지 피서를 계획하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한층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28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인근의 입주 10년차 아파트에서도 동일 면적 기준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크게 줄고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재건축 시장은 지금 현재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고요. 신축 시장은 지금 현재는 더 문의가 좀 더 오는 상태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한 주 전의 4분의 1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몇 년 뒤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학군 수요가 맞물리는 곳이나 철거를 앞둔 재건축 단지 근처의 일부 지역은 전셋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제 발표 이후에 매매 거래는 좀 뜸해진 반면에 전세 금액은 상승 중입니다. 물론 물량도 없고 이주 수요가 겹쳤기 때문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인기 단지는 한 2, 3억 정도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반발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 사업 속도를 늦춘다면 장기적으로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속도 조절이 힘든 단지들은 조경 등 특화 비용을 줄이고 옵션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기본 공급되는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술 개발 같은 걸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전체의 장기적인 퇴화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품질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연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은 충분하고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가 아닌 연구 개발비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인 만큼 품질 저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별로 매수 매도자 간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은 추석 연휴를 전후한 가을 이사철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된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DLS, DLF 문제와 관련해 판매은행과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안에 합동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응 방안 자료를 통해 이번 달 초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판매 잔액은 8,200억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4천억 원, KB 하나은행이 3,9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은행과 유안타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전체의 90%에 달했습니다.
판매량이 많았던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 상품의 만기 손실률은 5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독일 국채 금리와 연동된 상품의 만기 손실률은 거의 10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홍콩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는데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토리아 파크에 홍콩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집회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나도 인파가 계속 몰리면서 공원 주변 도로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因為想香港攞返公義，大家都行出嚟，覺得咁耐6月到而家啲事件，大家都好唔開心。咁希望香港可以變返香港。 중국 당국의 무력 진압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我主要今日出嚟都係 support 香港 support 啲學生嘅運動咁樣咯。 공원 안에 있던 시위대는 15분간만 머무른 뒤 빠져나가 도심 곳곳을 물 흐르듯이 누비면서 행진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민간 인권 전선은 시민들에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호소했습니다. We really hope that these young people can have a day of rest. So today, we emphasize the peace. 어둠이 내리자 시민들은 경찰청과 정부 정사에 레이저 빔을 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집회 허가 종료 시간인 밤 11시에도 일부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아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양측이 최대한 자제하면서 큰 불상사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습니다. 주최 측은 170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주말 시위가 4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끝나면서 11주째로 접어든 홍콩 사태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지난 8월 9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달궈질 대로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효과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과도한 신상털기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조국 청문회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청문회 관련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한국당의 장애 집회에 예고된 그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들어보고 가죠. 24일 광화문 집회 예고를 했잖아요. 네. 국정 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인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여야가 공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공론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자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는 마당에 이런 돌출 행동이 과연 어떤 이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하는 의아심이 첫 번째 좀 들었고요. 저는 또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한다면 이 당의 성격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후에 국정을 책임질 수도 있는 제1야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따라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방학이 끝나가는데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한 학생이 방학은 이제부터다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밀린 숙제 대단히 많잖아요. 당신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밀린 숙제들을 이런 장외투쟁을 통해서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여하튼 돌출 행동으로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를 주셨죠.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희도 뭐 비슷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라라고 네. 이제 하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기 또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장외로 나가서 우리 세력들을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겠다. 뭐 이런 이제 노림수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이제 그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좀 봤죠, 한국당이.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양태를 또 보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계속 그렇게 약발이 먹힐 것이냐 그렇지 예.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예산 심사 등 국정감사들이 진행되는데 계속 이렇게 장외로 돈다고 하면 결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또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보기에는 한국당이 굉장히 이제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계속 그렇게 밖으로만 이제 돌다 보면은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좀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를 해보죠. 먼저 일정이 아직 안 잡혔어요. 예.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4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네. 청문 요청을 했기 때문에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게 꼭 뭐 그때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하도 그런 전례들이 있어서.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들이 있으면 나쁜 전례들 같은 경우는 언론과 국민이 질타해서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관용적으로 그냥 양해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해도 그냥 불응하고 안 나가버리고 법적으로 20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께 송달을 하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 철저히 하겠다. 이게 무슨 이율 배반입니까? 예. 법부터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일정은 좀 잡고 예.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국민적 울분을 사든 아니면 분노를 자극하든 그 내부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들을 예.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이렇게 바깥에서만 변죽을 올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여야가 예를 들면 뭐 9월 초라든가 이럴 때로 합의를 한다면 그럼 법을 어기는 행위가 합리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오늘 그 우리 당의 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송기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인 정당 내부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27일, 28일 의원 연찬회를 진행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날 연찬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30일 날 연찬회가 진행되지만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일정에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어서 뭐 다른 후보자들은 좀 가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조국 후보자 한 명에게 의혹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7개 부처의 개각인데요. 네. 다른 6분들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안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의 관심이 골고루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만 중요한 부처가 아니라 네. 농림부도 그렇고 정보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어느 하나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 될 모든 부서들에 네. 대한 개각인데 골고루 좀 관심들을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네. 워낙 조국 후보자가 뜨겁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청문회가 과연 조국 후보자 청문회인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의 범주가 조국 후보자와 그 외 관계인, 가족까지를 포함하는 청문회인 것인지 예. 적법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불법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과 부적절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예. 너무 좀 이렇게 이 천방집축이고 중구난방이다. 그리고 네. 채 검증되지도 않은 부분들을 작은 부분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침소봉대하고 언론은 그것을 또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다음 공직에 그 뭔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저 짓을 내가 왜 할까라는 허무주의까지 저는 확산시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네. 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예. 오늘 좀 최초로 그 한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공개되기는 했습니다만 가정사 문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국민 여러분들 눈에
조금 이 달갑게 보이지 않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해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과연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예. 국민들 눈높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 듣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청문회를 법적 기일 내에 빨리 잡고 그리고 도덕성에 집중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책 검증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의혹들을 좀 해소하고 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사법개혁에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수처 설치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이 화두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를 빨리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희대 일가족 사기단이다라는 예. 입장이 나왔던데요. 예. 이 가족 청문회라는 또 지적도 있잖아요. 네. 청문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조국 후보자가 네. 당시에 그 웅동학원이라는 일종의 이제 집안이 일으켜 세우고 운영하는 그 사학재단의 이사로 있었던 시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출발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그때의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네. 뭐 이제 이장 유언이다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네.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 개인과는 무관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의혹보다는 그 앞서서 어떤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통합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 오히려 이제 국민들 간에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친일 문제를 강조한 그렇죠. SNS 활동 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을 분열로 오히려 이끌었던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 이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검찰 내에서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반발이 있거든요. 이미 전 문무일 총장이 있었던 시기에도 그런 반발이 나타났었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또 그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럼 네.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이나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적대시하고 분열적으로 편가르기 해가지고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내부 갈등을 조장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도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조국 후보자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적대시하는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지금 나오는 사학재단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벌어진 소송 문제고 이 소송의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냐? 국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그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의 회사에 대출할 때 보증을 서줬고 네. 결국은 그것을 갚지 않아서 기술보증기금이 그것을 변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종적인 책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조국 후보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지금 뭐 최 의원님은 법사위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문위원이실 거고요. 예. 네. 지금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그런 성향의 비판들, 편가르기를 예. 한다든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짚을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중에서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에 있었던 그 채무 변제 소송과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 네, 웅동학원이 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학재단입니다, 거의. 네. 근데 아버지 회사에 동생 회사에 또 일감을 맡긴 내부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사학재단과 개인 회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어떤 족벌 경영을 하면서 불거진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생과 어머니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예상되는 쟁점들,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 제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좀 비교적 초기에 나왔던 산호맹 사건 연루 이력, 그리고 사모펀드에 10여 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약정은 74억 원이라는 그런 투자 약정 논란, 또 부인의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대상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위장 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 불거진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또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되던 시점에 소송의 책임 문제, 또 사학재단의 어떤 전형적인 비리 양태가 보인다, 족벌 경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비록 형식적인 이 절차이든지 간에 본인의 명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웅동학원 이렇게 뭐 가족들 간의 경영이었다. 네. 이런 일반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신축공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거기 부친과 둘째 아들의 어떤 회사에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네. 사재를 털어서 다른 나머지 하도급 업체에게는 전부 다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런 사실도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보기 어려웠던 그런 그 경영주의 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이후에 채무 변제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대응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보증기금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라는 지적은 동의하십니까? 그건 이제 이 가족들 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이 그렇게 사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오롯이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또 최 의원께서 단정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로서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소송 과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이 결국은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그 채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 그것을 회피하기는 여러 가지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 소송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손해는 기술보증기금이 지었고 예. 뭐 그 과정에 결국은 조국 후보자는 대체 누구 편에 서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분명히 다퉈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동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동생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예. 그것도 이 사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오늘 남동생의 전처라는 분이 이제 호소문을 이제 언론에 이제 배포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한 그 인생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일견 저는 뭐 상당 부분 좀 그 이해가 가고요. 네. 뭐 이게 굳이 이제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뭐 제가 지금 나온 상황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그 조국 후보자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논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조국 후보자의 책임을 중심으로만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후보자 동생의 전처 2009년도에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호소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고요. 이혼 이후에 그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장 이혼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 부인과 위장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언론 등으로부터 취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호소를 한 겁니다.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위장 이혼 아니다. 이혼 이후에도 시댁과 교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또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의 표현이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위장 이혼이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위장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자료가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초등학생인 어린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뭐 이런 내용의 장문의 호소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남편의 그렇죠, 남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이 부분은 전혀 후보자 별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위장 이혼이다. 뭔가 이 채무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가족들의 위장 이혼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한 네. 야당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백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만천하에 사람들을 인격 사실하는 이런 일들은 저희 정치 풍토에 저는 사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반성했어요. 워낙 강하게 주장하시고 야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이 대단히 좀 부끄러웠는데요. 왜 부끄러웠냐면 우리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같은 심사 속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떨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사실은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범주와 대상은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명백하게 팩트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주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방식과 과정을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 의원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는 정말 한 개인을 넘어서서 정말 자제돼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못지않게 한 개인과 한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두 분 모두 남동생의 전체와 관련된 의혹은 좀 선을 긋고 싶다 그러셔서 관련된 질문을 그럼 유보하기로 하고요. 가장 최근에 불거진 딸 장학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산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고 현재 동문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 네. 그리고 현재 딸은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낙제를 했지만 교수에게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교수님에게 이제 우리 손녀가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됐다라는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할머니가 손녀에게 뭔가를 챙겨주고 싶었을 때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굳이 학교에 있는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만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언급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를 조국 후보자가 딸이 이것도 한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3년 동안 받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6번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가족의 일은 가장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게 부당한 그런 할머니의 영향력으로 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다면 일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적절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모 교수가 있고 그 교수가 사재를 털어서 만든 학교와는 무관한 장학재단이 있고요. 이 장학재단으로부터 후보자의 딸이 6학기 동안 6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은 사안인데 지금 전제를 하나 하셨어요. 할머니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 후보자의 어머니죠. 예, 오늘 언론 기사의 인터뷰인데요.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대 교수님이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손녀의 낙제로 크게 상심하자 간호대 측에서 먼저 장학금을 지급을 건의해 왔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뭔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그런 전제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다면은 저는 뭐 굳이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고 네.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건 장학금을 준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굉장히 이게 또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학생들 중에 이렇게 6학기 연속으로 받은 네. 학생들은 없었다. 다 일회성이었고 네. 금액도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학생은 또 그 조국 학기마다 후보자에 따른 200만 200만 원으로 원씩 보도가 됐죠. 받았다라는 네. 것이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례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16년입니다. 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당시였다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시대적 상황을 먼저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 조국 교수는 반정부 인사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체제 내에서 어떤 이 정황과 어떤 동정심이 같이 결합됐는지는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먼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교수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낙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왜 연속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준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낙제점을 이렇게 받고 힘들어해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계속 노력하고 한다면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라라는 담당 교수의 증언들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과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부분들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자꾸 가족 얘기를 해서 참 질문 드리는 저도 좀 곤혹스러운데.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기돼 있는 거고 오늘 한번 쟁점을 쭉 훑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요. 그 아들 그 군 입대를 뭐 5번이나 입영 연기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데 뭐 저는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외국에서 해명이 됐다. 네. 학교 생활을 했고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입영을 미뤘던 거고 뭐 내년에 입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요. 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네. 문제 제기가 나오면 그건 단호하게 좀 쟁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의혹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그러면 전부 다 써주거든요. 네. 이런 의혹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의혹이 되려면 군대를 회피해야 돼요.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네. 근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입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네. 의혹이 아니다 이거는. 한쪽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예. 뭐 저희의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명이 매우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그냥 떠돌게 하지 않고 드러내서 해명을 듣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보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아들의 입영 연기 부분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굳이 드렸던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모펀드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좀 나온 지 좀 꽤 된 건데 의혹이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투자한 금액은 10몇 억이에요. 10억 5천. 네. 근데 10억여 원이에요. 예. 그런데 투자 약정을 73억인가 4억인가 했다. 74억 5천. 네. 전 재산 54억보다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문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사모펀드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사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표준적인 어떤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이런 약정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없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이런 계약서가 만들어졌을까? 네. 이게 처음에 펀드가 100억의 규모로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네. 조국 후보자 가족한테 10억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이제 90억들을 외부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일단 조국 후보자가 약정을 더 많이 함으로써 결국은 이걸로 처음에 100억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금감원에서 펀드 승인을 받은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 PE라는 그 회사에서 뭔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코링크 PE나 금융당국에서 좀 확인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 금액과 투자 약정 금액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회사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적법한 것이냐 불법한 것이냐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공직자들에게 주식 등 직접 투자를 제한한 것이고 간접 투자 방식을 법적으로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것까지도 하지 않고 일반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를 받는 게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런데 이건 불법적인 행동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정할 당시에 한 10억 5천을 약정하고 나서 예. 더 이상 추가로 더 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했고 네. 그것을 회사 대표 역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나온 거는 그 코링크 PE의 대표이사와 네. 조국 후보자의 오촌인 사람과 지인 관계고 그 오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투자에 어떤 그 관여를 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 그리고 오촌의 친척 그다음에 그 코링크 PE의 대표 네. 이 세 분의 관계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투자한 그 PF가 그 최종적인 투자처와의 관계를 한번 면밀히 좀 보고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그 투자한 회사, 그 돈이 투자된 회사가 결국은 가로등, 자동 전멸 뭐 기능을 가지는 그런 회사 생산업체인데 거기가 이제 대부분 공공 입찰일 거 아닙니까? 가로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나왔고 그 사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촌의 친척까지 지금 관여가 됐다라는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혹시라도 더 의혹이 커지지 않게 조국 후보자가 좀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촌이라는 사람의 관여는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도 의혹적인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전혀 그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오늘 오촌은 맞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와 그 투자 관계를 맺을 때 그 코링크 PE라는 회사의 대표로 참석을 했다라는 게 지금 한국당의 의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면으로 지금 그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에 대한 적법성이나 또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오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좀 모호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촌 거기까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오촌이 가깝다면 가깝고 참 멀다면 먼 사람인데 네. 혹시 주변에 오촌이 누군지 잘 아시나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청문회 잡아서 이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특혜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를 이용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무슨 신호등, 전멸등 이런 공공사업이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였다. 근데 정작 손실 보고 있잖아요. 좀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 그 의혹들이 좀 제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예. 깨끗하게 해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두 분 여러 부분에서 뭐 교집합이 있습니다만 청문회는 정해진 대로 예. 30일 전에 해야 된다는 데는 당연하죠. 의견 예. 같은 거죠. 네, 뭐 알겠습니다. 당의 뭐 어떤 행사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청문회 일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점입 가경입니다.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인사청문회를 뜬 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올리는 이런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계심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조국 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채권 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의혹을 몰랐습니까? 알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 대국민 농락입니다. 조 후보자, 이 정도면
정말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시민 마음을 후벼판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위장 전입 외에 위장 매매, 위장 임대, 위장 소송, 위장 이혼 등 위장 투성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국민들은 염치 없고 치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 후보자께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망신살이 더 뻗치기 전에 이쯤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장 전입 외에 위장 매매, 위장 임대, 위장 소송, 위장 이혼 등 위장 투성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과도한 신상털기라는 여당이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현장 지원단이 가동에 들어갑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 기계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상담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상담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거라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된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DLS, DLF 문제와 관련해 이번 달 안에 합동 검사에 착수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의 고지 여부는 물론 상품 설계와 판매, 전 과정이 점검 대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산재 사고로 모두 46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명이 줄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에서 지은 지 48년 된 낡은 목조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여인숙이 무너져 내리면서 80대 관리인과 폐지를 주어 생활하던 70대 장기 투숙객 2명이 숨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로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멈추라며 엄호했지만 야당은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며 지명 철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재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공방이 기존의 여야 대립과는 성격이 다른 상황인가요? 네, 원래 자주 싸우지만 이번에는 당력을 건 전면전 양상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팩트체크 결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조국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면서 무차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즉각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뜬 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올리는 이런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이구동성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막장 드라마급 의혹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이자 농단이라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대한민국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국 후보자 지명은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론 분열의 주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게 정말 옳은 자세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전담팀을 꾸렸다더군요. 어떤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최교일, 정점식 의원 등을 불러 조국 청문회 대책 TF를 꾸렸고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나 유급했는데도 매학기 200만 원씩 6학기 연속으로 황제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받은 건데 곽상도 의원은 해당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 의료원장이 된 것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적 고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웅동학원 채권과 얽힌 가족 간 짜고 친 소송이 의심된다며 소송 사기죄로, 또 김진태 의원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 거래가 위장매매 같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정적 흠결은 없다는 판단 아래 일제히 반격 모드로 변신했는데요.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전략회의를 열어 당 차원에서 정치 공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당장 조국 후보자 딸의 황제 장학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반대 성향의 서울대 교수에게 왜 장학금을 줬겠느냐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장외 싸움을 넘어 청문회 일정 조율도 난항인데 민주당은 8월, 한국당은 9월 초를 주장하고 있어 오후 3시 법사위 간사회동에서도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금융상품에 투자금 8천억 원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피해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은 이른바 불완전 판매 여부가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호입니다. 네, 어떤 상품들이 문제라는 겁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금융상품은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입니다. 특정 금리를 기초로 삼는 구조의 상품인데요. 만기일에 이 금리가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수익이 나고 이를 밑돌면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상품의 기초가 된 독일과 영국 금리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의 판매 잔액이 8,200억 원이고 개인 투자자가 이 가운데 9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4,000억 원, KB 하나은행이 3,9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국민은행과 유안타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판매량이 많았던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 상품의 만기 손실률은 5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독일 국채금리와 연동한 상품의 만기 손실률은 거의 10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 운용사를 대상으로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합동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 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설계부터 잘못된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투자자에게만 판매한 상품이라 프라이빗 뱅커가 충분히 설명했고 관련 녹취도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어제 홍콩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17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회가 무력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지만 송환법 반대에서 시작돼 전반적인 민주화 요구로 확산된 이번 홍콩 시위의 향배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홍콩 현재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월요일인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빅토리아 공원은 어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곳인데요. 주최 측에서는 어제 집회와 행진에 17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어제 집회 행진은 평화롭게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해산 시간이 가까우면서 혹시 경찰이 무력 진압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곳 빅토리아 공원과 그리고 제가 나와 있는 여기 거리도 평소처럼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집회에 대해서 집회를 주최한 주최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어제 집회를 주도한 민간 인권 전선에서는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 데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찰보다 시민들이 질서를 더 잘 지키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어떤 행진도 경찰이 무리하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이 요구를 표현할 권리를 제약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5가지 요구사항에 더해서 경찰이 폭력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진압하기만 하면 이 운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산을 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SNS에서 어제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제 집회가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에 역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더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만났던 홍콩 시민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咁其實都係好開心啦。咁其實主要其實都係表達翻俾政府聽。即係我哋遊行其實係唔係暴力啦，咁其實我哋都係有個計劃嘅，就係希望有一個和平嘅集會，咁之後俾翻政府睇到啦，咁希望佢會回應翻我哋嘅訴求咯。 네, 그런데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집회를 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홍콩 시민들은 SNS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홍콩 시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홍콩 시민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메시지들이 홍콩 시민들이 집회 과정에서 남긴 것들인데요. 자, 5가지 요구사항 중에 어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쟁취해야 한다, 모두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홍콩의 자유를 쟁취하자, 홍콩 힘내라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산으로 이 종이접기를 한 것도 눈에 띄는데 2014년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며 진행했던 우산혁명을 기리는 의미로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붙여놓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도 여러 방식으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번 달 말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11주째) 계속된 홍콩 주말 집회. 이번에는 어제 홍콩 집회 상황과 홍콩 내 분위기는 어떤지 유병훈 홍콩 현지 교민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도심 집회가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고 하는데 혹시 집회에는 참석하셨습니까? 예, 저는 나가진 않았습니다. 네, 집회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럼 현지 상황은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집회 상황, 홍콩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습니까? 대부분이 우천 가운데서 한 170만 명이 참가했고 시위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위에 동행의 일부 어려움을 줬지만 평화롭게 되어서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집회 화면을 보면 우선 우산, 그리고 검은 옷, 레이저, 그리고 피 묻은 안대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홍콩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산과 검은 옷은 2014년 시위 때 처음 등장했어요. 검정색은 홍콩의 애통과 붕괴를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홍콩이 중국을 반대해서 50년간 단순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반항의 표시하고요. 우산은 사실은 좀 실용적으로 더운 날씨도 가리고 또 비도 오고 할 때 사용도 하지만 체류탄이나 체류가스, 체류 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는 데 활용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또 처음 대두된 게 이제 레이즈건인데 이것이 홍콩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고무탄, 영어로 말하면 빈백 굴리라고 가지고 이걸로 이제 조준 사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겠다고 시위대들이 이제 경찰들한테 레이저건을 이렇게 쏴서 그들이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서 동원이 된 것 같고요. 모든 안전은
지난 8월 12일 날 여성 시위자가 공문판에 결국은 맞아서 실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패러디해서 지난 그 공항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때부터 사용됐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네. 예. 민주화라는 의미를 상기시키는 목적, 그리고 경찰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 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집회가 11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가 길게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지난 무산 시위 때도 같이 예상은 이번 시위가 이렇게 길어지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당초 홍콩 정부도 계속해서 입법화시키던 것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홍콩 사회에서의 불안 심리, 특별히 이제 서점 주인이 한번 중국으로 피납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입법화되면서 대규모 자본이 이제 또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충돌 우려도 컸습니다. 어제 집회 전에 중국에서 무력 개입을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홍콩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였습니까? 상당히 지난주까지 사건 전개를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더 이상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었습니다. 현지에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었군요. 네네네. 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긴 시간 시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집회에 참여하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첫 번째로 봤을 때 송환법 완전 철폐, 말씀하셔서 그냥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그냥 철폐라는 단어를 좀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대규모 시위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 홍콩 정부가 이거 일반 시민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시위자차도 폭도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시위대 일부가 결국은 사실 무력 충돌을 하면서 어떤 잡혔어요. 그다음 체포돼서 일단은 이제 재판을 받고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들 풀어주라 이런 이야기고, 경찰이 이렇게 진압한 것이 이제 좀 적법하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 독립적인 조사 이런 걸 원했어요. 그리고 근간에 깔려가 있는 어떤 자유 투표를 실시하자, 이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예, 이런 시위대의 요구에 대해서 홍콩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 차례 사실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우선은 요구 사항은 폭력 시위는 하지 말자,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5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단 하나도 홍콩 정부가 어쩌면 나이적으로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것을 어쩌면 조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고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견이 좀 커서 홍콩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지를 직접 연결한 거라서 연결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병훈 홍콩 현지 교민과 함께 어제 홍콩 집회 상황, 그리고 홍콩 내 분위기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T 자료를 봐주십시오. 다음, 이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관 현황입니다. 뭐 단지처럼 생기죠. 한 개가 아파트 한 4층, 5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011년부터 유출, 방출, 유출 이렇게 최초에는 보면 유출이 520톤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 한 10,000톤 정도 방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초로 인정하고 발표한 게 사고가 나고 나서 2년이 넘게 지난 2013년도 8월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방출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죠. 이게 지금 거의 꽉 찼기 때문에요.
이 후쿠시마 가까운 곳에서 지금 올림픽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해양으로 만약에 방출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앞에 해적도는 사고 이전에 비해서 세충 검출량이 461배고요. 이건 뭐 그린피스에서 16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기들 자체 조사 보고서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일본은 방사능 기준을 1에서 20으로 20배 상향 조정했죠.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쿄 대학원의 도사토 도시소라로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수치이며 이를 용인할 경우 내 학자적 생명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구장인데요. 도쿄올림픽 열릴 예정으로 있는 야구장입니다. 이게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서 한 290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시커먼 네모난 게 방사능 오염토를 적재했던 장소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데서 야구해도 됩니까? 공작기계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분야에 내가 근무를 하고 전문가잖아요. 로봇버스 보면 이렇게 찝는 거 있지, 찝는 거. 요거 강약 조절 우리가 못 만들고 일본이 만들잖아요. 조인트 볼팅 이것도 일본도 만들잖아요. 90%가 로봇도 일본 겁니다. 또 로봇 관련돼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도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로봇에 관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일본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 중에 오히려 그와 비슷한 그 퀄리티를 가진 것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히든 챔피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대안을 하겠다는 그 대안 좀 얘기해보세요. 진정한 진짜 대안이 뭐냐?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일본으로 대응해서 우리 싸워서 이긴다. 이거다. 로봇 안 준다. 뭐 반도체 안 준다. 또 우리 다 안 준다. 그러면 좋다. 그거 안 주면 우리도 안 준다. 그럼 그거 안 주는 우리는 안 준다는 그런 식의 상황 조치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업 차원에서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 우리 국민의 반일 촛불 시위에 대해 사람들이 억지로 참석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집회의 의미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의 한 교수는 일간지에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에는 반응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이 한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15일에 열린 광화문 촛불 집회를 깎아내렸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어이없는 상상력을 총동원해 촛불 집회가 억지로 만든 집회라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색해서 붕 떠있는 참석자가 많다. 노아의 노래도 갑자기 가르쳐주면서 억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고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상자유대 출신으로 극우 성향의 사토 부대신은 지난 2011년 독도를 가겠다며 생떼를 쓰다 우리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엔 반응하지 말자는 한 대학 교수의 도발적인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기고문에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전환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들며 한일 갈등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호소야 교수는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강고하고 중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한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해서 과도하게 질질 끌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의 추가 갈등을 피하자면서도 한국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 일본 내에서 잇따르고 있어 저희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해양 방출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오늘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습니다. 권 국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 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구술서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연장 여부가 오는 24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GSOMIA는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까지 한일 두 나라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라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청와대는 국익 차원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협정은 유지하되 실질적 정보 공유 활동은 중단하는 절충안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릴 때부터 면역체계 이상 등으로 당뇨병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국에 4,000명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혼자 주사를 놓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Y가 간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에는 혈당 측정기를, 배에는 인슐린 투약을 위한 펌프를 차고 있습니다. 옛날에 CGM을 차기 전에는 혈당이 자주 안 들어오니까 계속 가서 체크하고 그것도 주사 놓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CGM 차면 바로바로 들어오고. 지금은 그나마 기기가 알아서 해주니 편한 편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을 땐 엄마가 매일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막 올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10번, 12번 혈당 잡힐 때까지 주사를 놔야 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인 B양네 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애초에 학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기기로 인슐린 투약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혈당이 완벽하게 체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주지 못하니까 저희 되게 답답한 부분이죠. 어린이 당뇨병 환자 가족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260명에게 설문조사했더니 66%인 171명이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고 답했습니다. 자가주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 담임이나 보건교사의 처치를 받은 건 15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에 숨어 주사를 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양호실을 마음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다가왔던 그 반응들 때문에 아이가 장벽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보건교사들은 학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인슐린을 놔야 된다, 보건교사가 놔주라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저희 보건교사들한테 그게 책임이 다 오는 거죠. 교육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사의 주사 처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해라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사를 몸에다가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3자가 넣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아직도 인슐린 주사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유아 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에선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의 대상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선 관련 조항이 없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소아당뇨 환자는 4,000명 남짓. 책임을 두려워하는 교사와 허술한 제도가 아픈 아이들을 건강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산재 사고로 모두 46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38명이 줄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 중에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고강도로 현장을 점검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더 꺾일 전망입니다. 네, YTN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햇볕이 꽤 강해 보이는데 아직도 낮에는 덥죠? 네, 출퇴근길에는 선선함이 감돌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눈부신 햇살이 비추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낮 기온 30.9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얇은 겉옷 챙기셔서 체온 유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3도, 광주와 춘천 32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 낮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꺾일 전망입니다. 다만 경남의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 밖에 영남은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로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약화할 전망입니다. 더위가 누그러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지역을 옮겨다니며 소나기를 쏟아붓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비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막바지 피서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축소됐습니다. 긍정평가의 하락에 비해서 부정평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다만 광복절 경축사 직후 일간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올라가면서 긍부정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고 한국당 지지율은 5주째 30%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변화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간 변화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 50.4%의 긍정평가가 이번 주에는 49.4%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44.4에서 46.3%로 약 2%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긍부정 격차가 3.1%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대표님, 네. 최근 일간 흐름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51.7%로 표기되어 있는 맨 왼쪽의 수치는 지지난주 금요일이고요. 지난주에는 월, 화, 수, 금요일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월요일에 47.8%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만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직후였던 금요일에는 50.6%로 다소 올랐습니다. 자,
최근 지지율 네.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3주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주초에 하락했다가 주반에는 다시 대일 관계 영향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스타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6월 30일이었죠. 남북미 정상 그들이 판문점 회동 효과 때문에 예. 7월 중순까지는 이제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었는데 이후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계속 지금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 주 초마다 소폭 하락하는 그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광복절 대통령 이제 기념사도 있었고 해서 주반에는 일본 관계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예. 나타내는 또 그런 스타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에 대한 굉장히 험한 말들이 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을 끼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환율이 급등한 이런 경제 불안들이 이어지면서 주초에 굉장히 하락폭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주 후반에 경축사 메시지가 좀 반영이 있었고요. 또 한 예. 가지는 이제 혐한 발언들이 일본 내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있다 보니까 이 반일 정서, 불매 운동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열기가 식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집 효과가 있어서 소폭 하락하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일본, 북한 양쪽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외 불안 요인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경제 어려움 가중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환경 자체는 대외적 환경은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네. 환경들이 좀 조성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그 광복절 경축사 부분을 좀 네.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죠. 여야 평가야 뭐 극과 극으로 네. 갈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 전문가로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제 다짐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일본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숙함과 포용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막연하고 대책 없는 낙관이다, 또 민망한 네. 자화자찬이다. 그러면서 좀 청와대에서는 좀 이 부분이 뼈아플 것 같은데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 마침 북한이 이제 주초에도 그렇고 광복절 이후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20대 계층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 변수 때문에 지금 계속 3주째 주초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 부분은 야당의 이런 주장들, 비판들을 조금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 이 내용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무주택자들한테 굉장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이해관계자들이 반발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대일 문제 관련해서는 이 분노감이 지금의 이제 불안감보다는 분노감이 큽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안감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네, 또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의 길에 함께하자라고 북한에 손을 내밀기도 했는데 통일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대는 여실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뭐 리얼미터 조사뿐만 아니라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20대가 확실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나타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린 뭐 일본식 표현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본에 여행을 갈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도 그렇고 20대들은 확실히 30, 40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북한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인식도 여전히 지금 20대 연령층은 보수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돌발 발언들 또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20대 지지율이 사실 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긍정평가가 오차 범위를 좀
넘거나 아니면 오차 범위 내에서 많이 앞서는 그런 예. 결과들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는 20대 지지율이 46대 46 거의 동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북한 변수 때문에 좁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을수록 일본에도 단호하지만 북한에도 단호하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면에는 네.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손해다 이런 예. 인식이 개인한테 손해다 이런 인식이 20대들한테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사회적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뭐 서울대나 이런 데서 이제 심층 조사를 해본 걸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20대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의식은 앞으로 어떻게 이 홍보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네. 20대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뉴스들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이번 주는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자유한국당이 토요일 날 24일 날 정권 규탄 장외투쟁에 다시 나서겠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국당 내에서나 아니면은 한국당 바깥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정평가적인 요인보다는 긍정평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예. 또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지금 인사청문회가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계속 조국 후보자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권 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2분기 가계소득 격차, 가계부채 통계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가계대출 잔액이 지금 470조 원 안팎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 당청 지지율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24일까지 지소미아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연장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데 네.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방향을 못 잡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단을 한다고 하면 네.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히려 중단보다는 네. 연장 쪽이 조금 더 지지율에는 긍정적 요인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하는 것이 지지율을 올릴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조사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중단하길 바라고 있고요. 예. 한국당 지지층이나 보수층은 연장하길 바라고 있는데 중도층들도 약간 연장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청와대 기류도 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고 또 미국에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예. 정부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장 쪽으로 방향을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 중단을 한다면 그 이후에 그 한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만이 네.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소미아 중단을 요구하지만 네. 정부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연장하더라도 지지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수나 중도층의 그 연장을 요구하는 네. 층에서는 연장됐을 경우에 지지를 좀 더 지지표를 던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네. 이번 이제 경축사 메시지 핵심 기조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네. 경제 강국을 통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들은 네. 지소미아 연장 부분에 대해 대통령 결단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진보층 같은 경우는 그 사안 때문에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경축사에서 대화의 문을 일본을 향해 열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미리 그 지소미아에 대한 결정을 전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인 것도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비건 방안도 굉장히 저는 오히려 호재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방한한다는 얘기는 내일 방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군사 훈련이 이제 마치고 북한과의 뭔가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방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의 뭔가 청신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의 악재는 최대 악재는 사실 조국 건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언론들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국 당사자의 해명이 어떤지에 따라서 여론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소미아나 비건의 방안을 같이 중립적으로 저희가 분류해놨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자, 이번 주 정당 지지율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2주 연속 하락하더니 조금 올랐습니다. 40.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한국당은 역시 조금 올랐습니다만 30%는 넘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5%대를 회복했고요. 정의당은 6.9%, 지난주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탈당 사태를 겪은 민주평화당 1.5%대로 떨어졌군요. 우리공화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그 일간 변화, 지난주 일간 변화도 보겠습니다. 화면 맨 왼쪽이 지지난주 금요일 수치고요.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일, 13일, 14일 그리고 16일 지난주에는 4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국당이 주 중반까지 좀 올라가다가 주 후반 들어서면서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정당 지지율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30%를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네.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에 1%포인트 빠졌는데 오래간만에 같이 빠지지 않고 어긋났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네. 당청 지지율이 같이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데 이번 주는 민주당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논란, 또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광복절 행사 불참하고 또 그 대한민국이 대일민국처럼 보이는 글자 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의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이제 자작극이다라는 또 논란 등등이 그 본론을 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국당 지지율에는 상승세를 좀 크게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한국당 지지율을 이번 주에 좀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일 관계에 있어서 이 갈등이 좀 심화가 되면은 대구 경북이 이 국채 보상 운동의 이제 근원지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민할 때일수록 한국당 지지율은 조금 빠지고요. 이 당청 지지율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최근 들어서 한 4대 6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대구 경북이. 근데 여러 가지 일본 관련된 조사도 그렇고 대구 경북 굉장히 항일적인 그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정당 지지율에서 그런 모습이 담겨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7%포인트 정도가 민주당이 올랐거든요. TK에서. TK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보상 운동의 발원지가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한국당의 이 일본 문제에 관련된 대응 행태 이거에 대해서 대구 경북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차기 총선에 TK에서 배수진을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에 차출하겠다. 그래서 고위급 관료들을 대거 투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조금씩 대구 경북의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뭐 하나만 더 짚어보죠. 황교안 대표가 8월 14일에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장외투쟁을 하기로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뭐 지지율과 뉴스 저희가 그래픽 정리하면서 오히려 당청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그거는 반대로 한국당에는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악재로 평가될 수 있는 일을 자처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하나는 이제 정권을 좀 때려서 보수층을 결집해서 총선에 좀 득을 보자 이런 심리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 또한 요즘에 안 좋습니다. 당 지지율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어떤 방책의 일환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중도층한테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가면 한국당은 차기 총선을 경제 책임론으로 치러야 할 텐데 이런 것 자체가 무리하게 현 정부의 발목 잡기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 민주당 쪽에서 쌍방과실이다. 한국당도 책임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지금 장외투쟁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